경북시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를 거론하면서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강원 지역 민심 다지기를 마무리 지은 윤석열 후보는 후보직 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는 대장동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득실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일정 사흘째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도 바쁠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 동반으로 아침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경북 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합니다. 이게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또 이 후보가 두루 언급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집토끼 잡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호남을 6박 8일 무려 저인망 형식으로 바닥을 훑으면서 호남 잡기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산토끼를 잡겠다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TK 사흘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민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과가 다 있다라면서 과와 함께 이제 공도 있다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화에 대한 성과를 인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본인이 유일한 민주당의 TK 후보다. 그래서 이제 지연과 연결시켜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흠지에서 오히려 승부처로 바꿔서 이번 대선의 승리의 동력을 삼겠다라는 계산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격돌했을 때 19%를 득표를 했고요. 지난 대선 때는 이제 21%를 득표해서 당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본인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한 25% 정도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30%만 넘으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갖고 집중적으로 TK 뿌리를 강조하면서 TK 대망론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략이 좀 먹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뭐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무리한 점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전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전에 실용 노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략 차원에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많이 본인이 차용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 집토끼 잡기 전략, 그다음에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실용적인 이미지. 근데 이 사이에서 내부 충돌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내부 충돌.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체성이 무언지, 그다음에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치적 철학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란함을 유권자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전략적으로 불가피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모습이다를 뭐 소위 말하는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이재명 후보가 옳았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어쩌면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표가 되면 다 한다는 건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하는 거는 굉장히 바쁘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부 충돌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 유권자들은 혼선스러운 모습을 결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씀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의 즉석 연설을 이제 듣고 정의당에서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슬아슬한 이제 균형 잡기에 지금 들어간 모습인데 이런 전략이 언제까지 좀 유지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런 전략이 제가 볼 때는요, 분명한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과 신념 아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국민 유권자들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과학적인 근거가 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한때는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였지만은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뭐 거의 딱 붙거나 일부에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이런 행보가 오히려 국민 유권자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이번 이제 선거는 51대 49의 진영 대결로 초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진영의 지지층들은 자기 후보를 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승부가 날 거냐? 결국 이제 중도층 예. 그리고 2030 부동층에서 승부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누가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예. 그리고 코로나19 국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를 함께 얘기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이 과거에는 진영에 함몰된 그런 이념적인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유연하고 실용적인 지도자로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선 전략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강원 지역의 민심 다지기에 나섰는데 특히 강원 지역은 이제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주로 뭐 안보 일정을 좀 소화했었는데 윤 후보는 좀 차별화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주 기자 리포트로도 확인했습니다만 강원도를 감자와 옥수수의 고장이 아닌 고급 관광과 첨단 사업 중심지로 만들겠다 약속을 하면서 뭔가 지역 청년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경제 행보에 좀 방점 두면서 차별을 꾀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손실보상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전반적으로 강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당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저도 사실은 뭐 강원도 출신이지만은 그간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규제에 얽매여서 그렇죠. 희생을 예.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강원 유권자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뭐 감자, 고구마 캐고 그다음에 고냉지 채소 그리고 뭐 관광으로만 끝나는 강원도가 아니라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원도가 만들어서 예. 강원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듯하고요. 전통적으로 뭐 안보 강조 많이 했습니다만 그간 강원도정이 이제 남북 평화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남북 문제가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원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1박 2일간의 강원 일정을 마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께서는 윤 후보의 강원도 차별화 전략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인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본인의 외가 이 인연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 담겨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 발전론에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강원도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발전 좀 낙후돼 있다라는 예. 그런 지역 전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면서 예. 2030에 좀 표심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조를 했어요. 네.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자신은 대선도 이기고 그리고 지선도 이기고 그리고 총선도 이기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예. 문재인 정부 반대와 비판, 심판론은 굉장히 소리가 큰데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느냐라는 이제 무엇 구체적으로 정책과 공약이 상당히 좀 빈약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의 거의 뭐 180석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육박하는 거대 민주당에 어떻게 손을 끌어잡고 본인이 그런 구체적인 법안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냐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는 뭐 김병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후보인 본인이 이재명 후보처럼 직접 공약과 정책을 가는 곳마다 설파하는 것이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후보 본인이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제 지적이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추경 논의와 네.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약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에서는 마치 대선 후보가 두 명인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뭐 윤 후보는 이제 같은 뜻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부에서도 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저는 보시는지. 어제 강원도 춘천 선대위 발대식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분명히 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내년도 607조 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러면서 이제 재정 당국과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15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위 의장이 도저히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추경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행정부와 의회와 협의를 우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가 되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선 추경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라.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해서 답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50조, 100조 뭐 이렇게 갖고는 옛날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 머니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 정리하자라는 취지가 좀 더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한 게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윤석열 후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 행정부와 협의가 돼서 빨리 정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우선 행정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경안에 대해서 도입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뭐 여야 합의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원 염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하고 이제 너무나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좀 내부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50조라는 것이요 607조 예산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또 100조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애초부터 50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대략 한 15조에서 25조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불 형식으로 덜컥 50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지금 문제는 윤석열 후보하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거는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니까 대통령 후보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국민의힘의 대표성을 갖는지도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진화에 나섰어요. 서로 뭐 입장 다른 건 없다. 그러면서 볼을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느냐. 먼저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안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기재부의 입장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50조도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도 안 된다. 예. 이유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행정부에 넘긴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것이 정말로 본인이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예. 지금 논의하자. 그래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박 전 대변인께서 첨언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 보탤까요? 네. 보면은 제가 2008년도, 9년도인가에 우리가 리만 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 청와대에서 전 행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10% 줄여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예. 준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저는 경상 자원을 통해서 재원을 통해서 10%를 줄인다면 지금 607조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60조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저께 선대위에서 말씀하셨던 점은 뭐냐면 과거 지난 총선처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손실 보상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혼돈이 있다 아니다라기 이전에 저는 정부의 입장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냥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해서 재원이나 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50조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다르지 않고 지금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과연 그럼 추경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행정부가 우선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은 그 김한길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을 하고 내일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의 총괄 상황본부도 문을 엽니다. 선대위 내에 이제 14개에 이르는 조직을 두면서 좀 역할을 세분화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지나치게 규모만 좀 키우는 게 아닌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선대위 운영 방식은 어떻게 저희가 평가하겠습니까?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사실은 이제 큰 배가 뜨려면 예. 그 도크에 물이 다 차고 배가 그만큼 부력해서 충분히 뜨고 난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전 민주당하고 저희 당은 선대위 출범 내지는 후보 선출이 약 한 달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후보와 그다음 후보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져서 예. 선대위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게 이제 제 모습을 갖춰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안에 뭐 너무 크게 메모드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상황본부도 진행이 되고 저도 뭐 선대위 안에서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네. 조율이 잘 되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바의 상황을 다 수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분야별 전문성을 좀 더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도 그럼요. 바꿀 수 그리고 있을까요? 예.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현재 네. 정권 교체라는 큰 대명제를 위해서 여러 세력들이 예.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선대위에서 다 수용을 하고 네. 이걸 통해서 대선 전략을 짜는데 지금 한치의 큰 오차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선대위 얘기도 해볼 텐데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강조가 되는 원톱으로 불리는 선대위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이번에 워낙 다른 전략이라서 어떤 전략이 좀 이번 대선에는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각자 유리한 전략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로 판이하게 이렇게 대선 전략이 다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정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일단 지형 때문이다. 정권 예. 교체 여론이 한 10%포인트 높고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촛불 탄핵 그런 이제 국민들의 염원 때문에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보다 더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예. 좀 역전돼 가지고 보수세가 진보세보다 더 강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두 후보 그리고 또 선대위의 대선 전략이 좀 확연히 대조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진영 대 진영 대결로 가면은 유리하다. 음. 그렇지만은 이제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인물 대 인물 구도로 가야지 승산이 개인기로 있다. 가면 좀 더 그렇습니다. 유리하다. 인물 경쟁력에서 충분히 네. 승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매우 공세적으로 저인망식으로 국민들 만나서 직접 시장에서 박스 올려놓고 직접 대중연설하면서 자신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전략. 그러니까 뭐 가만히가 아니고 가만히 뭐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지키기? 이런 개념. 뒤에서 실현 안 하고 예. 버티면은 굳히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문제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니까 어느 쪽의 전략이 더 주요했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더 주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한 뭐 10% 포인트의 격차를 지금 좁혀버렸고 일부에서는 여론조사가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누적이 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 측에 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동거 양태거든요. 김종인, 이준석 세력대 그리고 윤석열 측근, 윤핵관 플러스 뭐 김병준. 근데 이 두 세력이 지금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했는데 김종인 영입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핵심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냐? 김종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라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갈등이 심화되면서 역대 보면은 행보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러면은 적정 분열 양상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의 당무 보이콧에 의해서 또 일어난다면은 네. 상당히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또 우려도 예. 해봅니다. 배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었고 적극적 공세와 가만히 전략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략적 우위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략이 좀 더 먹혀 보인다는 의견이셨는데 박 전 대변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예.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선거라는 게 이제 후보가 제일 중요하죠. 후보가 있고 구도가 있고 이거가 이제 겹쳐지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지금 뭐 가만히 뭐 전략 말씀하시지만은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선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후보의 강점들이 그다음에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 구상들이 예. 나올 나올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동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동안의 이제 지지율 추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효율적으로 운동을 해서 저렇게 됐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 갈등을 많이 빚었잖아요. 잡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예. 깎아먹은 효과 때문에 저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불안한 동거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넘어가야 될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국의 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의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동거 체제가 민주당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만 돋보이게 되고 후보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지표로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다소 깎아먹은 건 있습니다만은 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30%권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혼자 움직여서 그리고 실상 그 안에서 넘어야 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모순과 충돌 속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혼자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좀 해봅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올 여론의 지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그래야 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종화 전 청와대 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